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대를 꽃피운 성군 세종대왕. 그의 치세는 한글 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억되지만 그의 자녀들 중에는 역사의 그늘에 가려진 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서장남인 화의군 이영입니다. 화의군의 삶은 조선 왕실의 영광과 비극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학문의 조예가 깊어 아버지 세종의 한글 창제에 협력했던 왕자에서 방탕한 행실로 여러 차례 직첩을 몰수당한 문제아로, 그리고 마침내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다 유배되어 비참한 말년을 보낸 비운의 왕조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때는 1425년 세종 7년 음력 9월 5일입니다. 한성부 지금의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영, 훗날 화의군으로 불리게 될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생은 다른 왕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소원왕후 심씨가 아닌 영빈 강씨였습니다. 즉 그는 서자 출신의 왕자였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적자와 서자의 구분은 엄격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왕이라 해도 서자는 왕위 계승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영향력 또한 제한적이었습니다. 영빈 강씨는 세종의 후궁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화의군을 낳고 키운 어머니로서 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훗날 화의군이 유배될 때 어머니 영빈 강씨도 함께 유배되었다는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세종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소원왕후 심씨와의 사이에서 문종을 비롯한 8명의 적자를 두었고 여러 후궁들과의 사이에서도 많은 서자를 두었습니다. 화의군 이영은 그 중에서도 서자 중 맏아들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2월 14일 8살의 이영은 화의군에 봉해졌습니다. 화의라는 봉호는 경상도 선산의 벼로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정식으로 왕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3년 뒤인 1436년 세종 18년 화의군은 11살의 나이로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사서 상경을 비롯한 유교 경전과 역사서, 그리고 다양한 학문을 접했습니다. 화의군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학문적 조예는 아버지 세종의 눈에 띄었고 이는 그에게 특별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443년 세종은 조선의 문자를 창제하는 대업에 착수했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은 이 위대한 프로젝트에 신뢰할 수 있는 학자들과 왕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화의군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화의군은 훈민정음 창제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훈민정음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책임 훈민정음처의 감독관을 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학문적 능력이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시 18살이던 화의군은 아버지의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글 창제는 단순히 문자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의 철학이 담긴 조선 문화사의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의군의 학문적 재능과 성실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된 그에게는 다른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441년 세종 23년의 일입니다. 화의군은 16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넷째 형인 이명대군과 함께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두 왕자는 평민 여성 2명에게 남자 옷을 입혀 궁 안으로 몰래 들이려 했습니다. 당시 궁궐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고 특히 여성의 출입은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젊은 왕자들의 계획은 수문장에게 발각되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세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엄격한 법 집행을 중시하던 세종은 비록 자신의 아들들이라 해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화의군과 이명대군은 직첩과 가전을 모두 몰수당하는 중벌을 받았습니다. 직첩은 왕자로서의 공식적 신분증명서이자 특권을 보장하는 문서였고 과전은 경제적 기반이 되는 토지였습니다. 이 둘을 잃는다는 것은 왕자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엄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화의군의 행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6년이 지난 1447년 세종 29년에 그는 다시 화의군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세종은 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화의군은 이번에도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복권된 직후 그는 첩액부, 즉 아내의 큰아버지인 박대손의 첩과 다른 신료들의 기첩을 빼앗는 추문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시대에 다른 사람의 첩을 빼앗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특히 첩액부의 첩을 빼앗았다는 것은 가문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화의군은 또다시 직첩을 몰수당했습니다. 세종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아들이 이처럼 방탕한 길로 빠져든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1450년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조선의 성군이자 화의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큰형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종은 온화하고 자애로운 성품의 왕이었습니다. 즉위와 함께 그는 여러 정치적 조치를 취했는데 그중 하나가 동생 화의군을 복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448년 이미 세종 때 복권되었던 화의군은 문종의 즉위로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화의군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1455년 단종 3년의 일입니다. 이때 화의군은 이미 30살의 장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생애 최악의 추문을 일으켰습니다. 화의군은 이복 동생인 평원대군의 첩초욕행과 몰래 간통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각되면서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형제의 첩과 간통하는 것은 유교 윤리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였습니다. 더구나 왕족끼리의 일이었기에 파문은 더욱 컸습니다. 화의군은 또다시 직첩을 몰수당했고 이번에는 유배형까지 받았습니다. 그의 방탕한 행실은 이제 단순한 경고와 징계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곧 방면되었지만 이 사건은 그의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개인적 추문은 곧 조선 왕실을 뒤흔들 거대한 정치적 격변 앞에서 작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 즉 훗날의 세조가 조카인 어린 단종으로부터 사실상 권력을 빼앗은 쿠데타였습니다. 화의군에게 수양대군은 이복 형제였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은 야심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2년 뒤인 1455년 그는 마침내 어린 조카 단종에게 왕위를 선의받아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 왕실의 다른 구성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왕족들은 수양대군의 편에 섰거나 최소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달랐습니다.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의 정적으로서 일찍이 제거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되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화의군도 이들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화의군은 안평대군, 금성대군과 함께 세조를 지지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왕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곧 세조의 의심과 경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456년 세조 2년의 일입니다. 세조는 즉위 직후부터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에 사육신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산문 팍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6명의 충신들이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세조는 직접 이들을 친국했습니다. 친국이란 왕이 직접 신문에 나서는 것으로 사건의 중대성을 보여줍니다. 친국이 진행되는 동안 세조는 왕실의 여러 구성원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화의군도 있었습니다. 세조는 화의군의 진심을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산문 등을 파직함이 옳으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화의군이 자신의 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화의군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그것은 세조의 처사를 지지한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옳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의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이 화의군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세조를 지지하지도 그렇다고 명백히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목숨을 부지하려는 고육지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조는 이 침묵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중립은 때로 반역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화이군은 이날 이후 완전히 세조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1457년 세조 3년 화이군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6째 적자로 화이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수능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배지에서도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금성대군은 수능부사 이보응과 함께 단종 보기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또다시 발각되었고 금성대군은 사사되었습니다. 이보응도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금성대군과 연루된 모든 왕족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화이군도 포함되었습니다. 화이군이 실제로 금성대군의 거사에 참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록에는 연루되었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단지 금성대군과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이전부터 세조에게 의심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로 연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화이군은 어머니 영빈 강씨와 함께 익산으로 유배되었습니다. 32살의 화이군에게 이것은 사실상 인생의 종말과도 같았습니다. 익산은 전라북도의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궁궐에서 자라난 왕자에게 유배지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늙은 어머니까지 함께 유배되어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을 것입니다. 익산에서의 화이군의 삶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박탈당한 화이군과 그의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종 때 기록을 보면 화이군의 아들 이원이 먹고 살기 힘들어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자의 아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정도였다니 당시 화이군 가문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화이군의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왕족이라는 신분은 이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적의 일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더욱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화이군에게는 정부인 밀양박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적자들 외에도 여러 첩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서자들이 있었습니다. 권리동, 수달, 팽수 등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왕손이 노비가 되다니 이보다 더한 몰락이 있을까요? 화이군 자신도 긴 유배 생활 동안 온갖 고초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때 아버지 세종의 한글 창제를 도왔던 학문적 재능을 가진 왕자였습니다. 방탕한 행실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래도 왕실의 일원으로서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허망한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화이군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의 작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왕실의 족보인 선원록, 특히 선원속보에는 화이군이 1460년 3월 20일, 음력으로는 세조 6년 2월 21일에 사약을 받아 익산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화이군은 유배된 지 3년 만에 사사된 것입니다. 사약을 받았다는 것은 역적으로 처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역적들과 달리 화이군이 정확히 어떤 제목으로 사약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성종실록의 기록입니다. 1489년 성종 20년의 기록을 보면 화이군이 자식들을 종실로 거두어 달라고 상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화이군이 1460년에 죽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같은 실록의 다른 기록에는 화이군이 30년 넘게 유폐되어 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457년에 유배되어 30년이 넘었다면 적어도 1480년대 후반까지는 생존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선원록의 기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왕실 족보라 해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역적으로 몰린 인물의 경우 기록이 부실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화이군이 실제로 오래 살았지만 선원록에는 정치적 이유로 일찍 죽은 것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역적의 혈통이 오래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성종실록의 기록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화이군은 적어도 1489년까지는 생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는 유배지에서 30년 이상을 살다가 65살 정도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화이군의 유배와 몰락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척장남 이원은 여운군에 봉해졌지만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리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종실의 대우를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489년 성종 20년 5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이군이 노비 여성 3명과의 사이에서 낳은 서자들인 걸리동, 수달, 팽수와 그 후손들이 노비 신분에서 면천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작은 조치였지만 화이군 가문에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권은 훨씬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1518년 중종 13년의 일입니다. 화이군의 손자인 이윤이 조정에 건의했습니다. 할아버지 화이군과 그 자손들을 복권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중종은 이윤의 건의를 받아들여 화이군을 복권시켰습니다. 화이군의 자손들도 다시 종친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배된 지 6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예회복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종친록에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였고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화이군에 대한 재평가는 계속되었습니다. 1791년 정조 15년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화이군을 단종의 능인 장릉의 충신단에 배식했습니다. 충신단은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을 모신 곳입니다. 사육신을 비롯하여 단종을 끝까지 섬긴 이들이 여기 배양되어 있습니다. 화이군이 여기 배식되었다는 것은 그가 단종의 편에 섰던 충신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화이군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만듭니다. 방탕한 왕자 문제야 역적. 그렇게 낙인 찍혔던 그가 이제는 충신으로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화이군이 적극적으로 단종 복위운동을 주도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긴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조는 이러한 화이군의 절개를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화이군은 전주 이시 화이군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비록 한때 역적으로 몰려 고난을 겪었지만 복권 이후 그의 후손들은 점차 세력을 회복했습니다. 화이군파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상당한 가문으로 성장했습니다. 화이군의 척장남 여운군 이원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손자 재앙군 2급 대곡부령 이신 회인부령 이수 등이 그들입니다. 둘째 아들 여성군 이번의 후손들도 평성부령 2집, 풍무부령 이륜 등을 배출했습니다. 셋째 아들 금란수 이식의 후손들도 흥안부수 이릉, 환주부수 이문, 평천부수 이기, 연천부수 이사 등을 배출하며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노비 신분이었던 서자들의 후손도 면천된 후 양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신분제의 엄격함을 생각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화이군파 후손들은 선조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묘역을 정비하고 사당을 세우고 촛불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화이군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이군의 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간외동에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연서로 46길 43번지입니다. 화이군 이영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의 젊은 시절 행실은 분명 문제가 많았습니다. 평민 여성을 궁궐에 들이려 한 일, 처백부와 신료들의 첩을 빼앗은 일, 동생의 첩과 간통한 일 등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입니다. 세종이 여러 차례 엄한 징계를 내린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다릅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인정하지 않고 침묵으로 저항했던 것, 그로 인해 30년 이상의 긴 유배 생활을 견뎌낸 것은 나름의 절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화이군은 시대의 희생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계유정난과 세조의 즉위라는 정치적 격변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방탕한 왕자로 역사의 한 구석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위 찬탈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고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가 세조에게 협력했다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과 거부는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화이군의 학문적 업적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세종의 한글 창제에 협력했습니다. 훈민정음처의 감독관을 맡았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업에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글의 창제와 보급이라는 위대한 사업에 그도 한 몫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화이군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인군자가 아니었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시대의 아들이었고 자신의 방식대로 양심을 지키려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날 화이군 이영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일반 대중에게 그는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왕족 중에서도 주목받는 이들은 주로 왕이나 왕비 혹은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들입니다. 화이군은 그런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과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화이군은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조선 왕실의 복잡한 가족관계, 서자에 대한 차별,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등 조선시대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개유정난과 단종 복위운동이라는 조선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이해하는 데 화이군의 이야기는 빠질 수 없습니다. 그는 이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왕족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의 분위기와 선택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화이군 이영. 그는 세종의 아들로 태어나 한글 창제에 협력했던 학문적 재능을 가진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방탕한 행실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인정하지 않아 긴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영광과 추문, 절개와 고난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완벽한 영웅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결점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화이군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왕실의 현실, 정치적 격변기의 선택, 그리고 한 인간의 양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이군 이영, 조선 세종의 6째 아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권력과 양심 사이에서, 안위와 절개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500년 전 한 왕자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